네. 3월 10일 장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유안타증권 반포 PIB센터 한상혁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 장은 좋았죠? 네, 오랜만에 상승했습니다. 증권회사 일하시는 분들 좀 따뜻한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랜만에 좀 마음 편하게 시장을 좀 바라봤습니다. 네. 우리가 쉬는 동안에 사실 어제 하루 쉬었잖아요. 대통령 선거라고 해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글로벌 증시가 이번에 큰 폭의 반등을 보여주었어요. 사실 영국 같은 경우가 3% 넘게 상승을 했었고, 독일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7% 넘는 상승,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8%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좀 훈풍이 있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이 3% 넘는 상승을 했었고,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가 좀 괜찮았습니다. 이런 이제 배경을 봐야지만이 오늘 국내 시장이 좀 상승했던 이유도 좀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왜 상승을 했느냐? 일단 미국보다 유럽이 좀 더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EU가 공동 채권을 발행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을 하면서 이 채권을 발행한 금액을 가지고 에너지라든지 방위 비용을 조달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흐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증시가 좀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할 것 같은 발언을 했죠, 어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께서 러시아와의 휴전을 좀 제안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그 나토 가입을 포기하고 중립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좀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의 추가적인 징집이라든지 예비군의 파병 계획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외교적인 해결책을 조금 더 말을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국가 모두 다 확전을 좀 원하지 않는 모습, 전쟁이 좀 더 격해지기보다는 확전이 좀 안 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유럽 시장 전반적으로 좀 반기는 분위기 이렇게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동안 글로벌 주식시장을 억눌렸던 이제 가장 큰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상품 시장에서 그 비교적 큰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외교적 합의 가능성 역시가 이게 상품 시장에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시켰고, 최근 이제 유가의 안정을 위해서 미국이 이란이라든지 베네수엘라에 계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이와 관련돼서 긍정적인 좀 화답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가 이제 과거에 미국 정유회사 직원들을 구금을 하고 있었는데 석방했다는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지난번에 미 정부의 고위급 대표단이 베네수엘라를 방문했었고,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만나고, 이제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이렇게 석방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럼 이제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가 풀어지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그 석유 시장이 이제 유가 시장이 나온다라고 하면, 원유 시장이 좀 더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부분이 좀 나왔는데요. 사실 매장량만 놓고 온다라고 하면, 사우디 이상으로 평가받는 게 베네수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원유 시장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막 튀어 올라오는 유가를 안정화될 수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주요 산유국인 아랍에미레이트 역시 이제 오펙 플러스의 추가 증산을 좀 요구를 하면서, 그러니까 원유 시장의 공급량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제 간밤에 좀 많이 작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큰 폭의 하락을 했고,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상품 가격들 역시도 조정을 보이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좀 크게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우리 시장이 개장을 했고, 어제 이제 또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전반적으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역시나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녹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러면 또 건설주 역시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 올랐었고, 오랜만에 시장 반등이 그동안 낙폭이 컸던 낙폭 과대 종목들이 좀 올라오면서 오랜만에 정말 웃을 수 있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우리 대선 일단 지나갔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유럽이나 미국 증시의 상승, 이것을 이제 본인 분석을 하는데 참 알 수 없는 거죠. 진짜 어떤 게 딱 트리거가 돼가지고 그렇게 올랐는지. 그렇죠. 어울려지는 부분인 거기 때문에. 또 어떤 걸로 또 내일 어떻게 될지 이렇게 알 수 없는 복잡한 상황에서 어쨌건 우리 대선이 있었고, 이제 결정이 났단 말이죠. 근데 오늘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이 원전주들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인터넷주들, 네이버, 카카오,
정말 흐름이 좋거든요. 이유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일단은 원전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시장에서 조금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야당 후보인 윤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에 워낙 여와 야가 극명하게 갈렸던 정책 분야가 바로 원전 분야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주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 우위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은 미리 선반영이 돼서 좀 올라온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딱 세로 뉴스라고 하죠. 결과가 딱 나오자마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이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이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언급이 되진 않았어요. 많이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일단 첫 번째 낙폭과대 종목 중에 하나였다는 측면이, 전반적인 시장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보다는 위험자산을 좀 선호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낙폭과대였던 이런 종목들이 좀 튀어 올라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까지 좀 올라왔는데, 윤 후보의 당선으로 그동안 이제 플랫폼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었던 이런 규제 이슈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가 평상시에 당선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윤 당선인께서 평상시에 항상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을 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가 역시 이에 따른 반응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줄어들었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나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기지개를 좀 기지개를 킨 측면도 있고, 거기 네이버, 카카오는 사실 시장에서 조금 그동안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는데, 항상 이렇게 관심이 없었을 때 시장에서 허를 찌르듯이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아마 그런 측면에서 좀 낙폭과대 측면에서 좀 올라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일단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 약한 모습이었죠. 원인으로는 이제 니켈 가격 급등으로 이게 원자재 가격, 이걸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혹은 물건값에 그걸 전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 적자, 이익이 줄거나 적자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니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원자재 가격들이 다 올랐잖아요, 최근에. 근데 거의 넘사벽으로 좀 오는 원자재가 니켈입니다, 사실. 전 세계 니켈 공급량의 10%를 러시아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무역 제재를 받으니까 공급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니켈 가격이 좀 오르고는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지금의 니켈 가격의 상승세를 다 설명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왜냐면 거의 하루에 70% 이상이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그러니까 요 한 달 사이에 2배 가까이 두 배 넘게 올랐죠. 2배 넘게 올랐는데, 거기에 또 하루에 70%씩 상승을 연이틀씩 하다 보니까, 이제 급기야 영국의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성명을 내고 니켈 거래를 정지시켜버렸어요. 네, 그래서 11일부터 다시 거래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급등 현상이 좀 이상의 현상이 좀 벌어졌다라고. 그 중국 업체의 어떤 쇼커버링이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10조 원 손해 봤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게 좀 정확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니켈 가격이 상승하는 발단은 분명히 전쟁이었던 거는 분명히 맞을 것 같은데, 이만큼 상승폭을 키워냈던 이유는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원자재를 취급하는 기업들이 선물 거래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 대표님께서 니켈을 파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니켈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경계하는 요소가 뭘까요? 이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시장 가격이 만약에 지금 10,000원 정도에 팔고 있는데, 이 10,000원이 급락을 해서 8,000원, 7,000원, 6,000원 이렇게 급락하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감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하는 자는 숏 포지션을 일정 가격에 걸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10,000원이면 한 7,000원 정도에서 숏 포지션을 걸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하에 빠지더라도 나는 손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원자재를 취급하는 업체들은 가격 하락을 대비해서 일정 부분을 숏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감당도 하지 못할 정도의 상승이 나타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중국의 칭산그룹은 작년부터 니켈 가격이 계속 올라왔으니까,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싶어가지고 니켈 선물 시장에서 숏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단기간에 니켈 가격이 급등하니까 마진콜이 확 들어옵니다. 마진콜이 딱 들어오니까 뭐 숏 포지션에서 마진콜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쇼커버닝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쇼커버닝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엄청난 물량이 한 방에 정리가 되다 보니까 거의 뭐 하루에 70%씩 상승하는 그런 기이 현상이 좀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원자재 기업들이 이렇습니다. 이게 원자재 기업들이 원자재 내가 취급하는 내가 판매를 하는 이 해당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그 기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워낙, 이게 원자재 가격 때문에 숏포지션을 많이 취해놓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번에 꼭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정말, 중국의 기업들이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니켈 가격이 상승을 하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말씀하셨지만 2차전지 밸류체인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소재주들. 가장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 니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양극재를 얘기할 때 NCA 또는 NCM이라고 해가지고 N 그 앞이 니켈이거든요. 그러니까 니켈 함유량이 뭐 622다라고 하면 니켈 함유량 60%인 거고, 뭐 811, 그거는 80%인 거고, 9반반, 그러면 90%까지 니켈 함유량을 쓰는 건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예요, 양극재에서. 그래서, 찾아보니까, 다른 소재 가격이 뭐 그대로 안정화되어 있을 때, 니켈 가격이 한 10% 정도가 오르면, 양극재 전체 가격이 한 2.5% 정도가 상승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소재인데, 당연히 이렇게 니켈 가격이 올라오면, 양극재 업체들 입장에서는 수익성 악화를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양극재 업체들이 몇 개월 이상의 재고 물량을 분명히 확보하고 있어요.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니켈 시세가 지금 가격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분명히 이제 그렇게는 안 보고 있는데요. 뭐 소재 업체들이 현재 대부분의 원재료 가격 상승을 판가 인상을 시키면서 셀 업체들한테 가격 전가를 시키고 있는데 당장 문제가 될 거는 분명히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니켈 가격이 뭐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니까 분명히 지금 가격은 또 비이상적인 가격이니까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서 안정화가 찾게 된다라고 하면 양극재 업체들 역시도 큰 문제는 보이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태가 길어진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더 길어진다라고 했을 때 전반적으로 배터리 가격 상승을 만들어낼 것이고 지금의 전기차의 빠른 보급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이 과연 이렇게 니켈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봤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봤으면 과연 어떻게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거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폐배터리에 대한 사업은 관심이 더욱더 증가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채굴과 관련해서 니켈을 채굴하는 데에서 이렇게 가격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폐배터리에서 니켈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고 이에 대한 산업의 성장이 굉장히 빨라질 것 같거든요. 니켈 같은 경우가 재활용을 했을 때 그 효율이 매우 높은 소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원자재 가격 급등과 관련해서는 2차 전지와 관련된 산업에서는 폐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원자재 가격이 워낙 지금 글로벌리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불안정하다 보니 이제 지금 피해를 입거나 수혜를 입는 곳들이 이제 속속 나온단 말이죠.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급등해서 뭔가 산업을 어렵게 할 만한 그런 그 원자재가 또 있을까요? 뭐 많죠, 사실. 예. 국내 경제에서 한국 경제를 본다라고 하면 뭐 대부분 원재료를 해외에서 다 수입을 해서 쓰는 국가이다 보니까 이거 뭐 모든 원재료를 다 거의 다 수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최근 들어서 뭐 유연탄 가격이 급등이 좀 하면서 이 시멘트 업계 같은 경우에도 울상을 짓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유연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러시아에서 수입을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80%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뭐 러시아산이 막히다 보면 아무래도 좀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시멘트 업계 입장에서는 뭐 공급처를 뭐 다변화시킨다고 해서 다른 국가를 알아보기야 하겠지만 뭐 단기간에 바로바로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 시멘트 업계도 좀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뭐 다른 쪽을 본다라고 하면 뭐 사실 뭐 유가
급등에 따라서 화학업체들 좀 힘들어질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정유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정제 마진이 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정유업체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유주 꼭지라는 얘기도 있고 워렌 버핏이 그 뭐 단순하게 그 트레이딩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유주도 좀 볼만하지 않냐 지금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정제 마진 같은 경우는 그게 뭐 유가의 향방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유가가 여기서 더 올라간다. 거의 한 130불까지 올라간 유가가 뭐 간밤에 한 10% 이상 조정이 나왔지만 130불 넘어서 150불, 뭐 180불, 일각에서는 뭐 200불 넘어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제 마진이 더욱더 커지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정유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라고 해서 기존에 사놨던 그런 유가의 비축분들이 다 이익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분명히 실적이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유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간밤에 있었던 어제 봤던 유가의 가격이 꼭지라고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유가가 계속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뭐 베네수엘라라든지 뭐 이란을 통해서 석유를 좀 석유 시장에 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유가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의 정제 마진의 스프레드가 가장 강하고 가장 컸을 때라고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유가가 뭐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적이다라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지금보다 커지기보다는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유가의 향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제약 바이오 섹터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국내장에서 뭐 이유가 있을까요? 뭐 전체적으로 낙폭과대 종목들이 오는 가운데 특히나 뭐 제약바이오 쪽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과대 성격을 좀 올라왔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뭐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다음 달에 학회가 하나 있어요. 학회가 하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반영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8일부터 미국에서 미국 암 연구 학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19년 이후에 3년 만에 진행되는 거의 첫 번째 대면 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업체들도 다수 참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역시나 제약바이오는 학회 일정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붙여가는데 이번에 뭐 다음 달에 있을 학회에서 뭐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할 것이고 또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만나면서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 접점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또 기대감도 분명히 4월 뭐 초순까지는 좀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국내 업체로는 이 미국 암 연구학회에 참가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유한양행, 한미약품, 그리고 뭐 바이오텍 회사로는 ABL 바이오와 뭐 네오 이뮨텍, 브릿지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이런 회사들이 좀 참가할 거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 업체들이 주가 흐름이 좀 상대적으로 좀 탄력이 좀 크더라고요. 그런 거 봐서는 낙폭과대 컨셉 플러스 이런 제약바이오의 학회, 주요 학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등을 했을 때 그 기대감이라는 건 결국 펀더멘탈이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좀 매도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비중을 줄이든가? 사실 지금은 비중을 줄일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첫 번째 반등이 바이오주를?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뭐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달부터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은 먼저 얻어맞은 섹터거든요. 네. 뭐 작년부터 금리 인상과 관련된 노이즈가 있을 때마다 얻어맞았던 섹터가 제약바이오 업종 섹터인 거고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거나 그랬을 때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하락폭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 워낙 진짜 작년부터 뭐 금리 인상 얘기만 나오면 첫 번째 두들겨 패던 쪽이 제약바이오였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빠질 수 있는 폭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반등 시에 비중을 축소하는 때가 아니라 반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중을 좀 늘려나가는 쪽을 잡으시는 게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제약바이오 섹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주시장 전반적으로 같은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이에요. 지금 유가라든지 원자재에 대한 상품 가격들이 안정화가 될 것이냐가 더 중요하긴 하겠지만 일단은 뭐 간밤에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원자재 가격들이 튀어 올라가는 현상만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부터는 뭐 도망가거나 주시장에서 뭐 비중을 축소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조금씩 비중을 좀 늘려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 바이오주에 물리신 분들이 많아서 그 50% 반토막 난 거는 뭐 기본이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제약바이오 쪽은 뭐 원래 이쪽 섹터의 특성이 이래요. 사실 제약바이오 쪽은 올라가면 또 이제 무섭게 올라가거든요. 2배, 3배 올라가는 거는 진짜 일도 아닙니다. 제약바이오 쪽은. 과거 한번 차트 돌려보신다라고 하면 진짜 10배거 가까운 종목들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굉장히 많이 좀 탄생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꿈이 있었던 섹터였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가졌을 섹터였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그 꿈이라는 부분이 주가를 형성하는데 거의 대부분을 좀 차지하기 때문에 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또 드라마틱하게 많이 빠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정말 많이 빠져 있는 영역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게 또 어느 순간에 또 흐름이 바뀌어서 올라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더 이상 물러날 때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네. 만약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 또는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은 조금 어려운 구간이 되겠지만 조금 물을 탄다든지 추가 매수를 좀 한번 해보는 기회도 한번 삼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지금 오늘 시장이 다 전반적으로 글로벌리 다 좋았어요. 근데 항생이 좀 약하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계속 경고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미국 서방 국가들이 경제 제재를 좀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중국이 이 경제 제재 서방 국가들이 경제 제재를 하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는데 사실 중국이 러시아를 좀 우호적으로 보고 도와준다라고 하면 이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가 좀 힘이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서방 국가들은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고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비행기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러시아로 향할 경우에 똑같이 제재를 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중국 시장을 좀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항생지수라든지 뭐 중국 지수가 빠지는 이유는 아마 개별적인 이유라고 좀 보여집니다. 개별 기업들의 이슈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진자 수가 조금 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거에 따른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오늘 나스닥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좋은 것으로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근본 원인을 또 가면은 유가 하락, 유가의 급락이란 말이죠. 자, 근데 이 유가의 급락, 이거는 일시적인 것으로 봐야 되겠죠? 이게 지속적인 어떤 시작이 된 게 아니라 하락이. 이번 참 시장이 참 과거의 시장, 그러니까 하락했던 시장보다 조금 어렵고 힘든 이유가 이렇게 지금 하락을 일으키는 핵심 변수가 경기 사이클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뭔가 머리를 우리가 굴려보면 뭐 이성적으로 해법을 발견하는 영역이 아닌 오직 그 한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전쟁으로 인해서 스킨한테 달려있다? 그렇죠.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하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는데 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상당히 커졌고 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면서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참 원자재 가격 급등의 이유가 있는 거고 그 원자재 가격 급등의 이유는 푸틴의 마음에서 지금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떤 결정을 할지 정말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가 문제예요. 지금 이렇게 장은 하루하루 그냥 뭐라 그럴까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자재 가격들 같은 경우에도 하루하루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급등락이 정말 심하잖아요. 근데 좀 구분을 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유라든지 원자재 쪽은 잘 생각을 해보면
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 우리가 수요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휘발유 가격이 지금 뭐 한 1,900원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극단적으로 와서 휘발유 가격이 막 5,000원, 6,000원 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가용 이용을 줄일 것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항상 뭔가를 대안을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제품 가격이 오르면 그 제품의 소비를 줄여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다른 쪽에 뭐가 있냐면 이 곡물 가격, 그러니까 먹는 건 좀 얘기가 좀 달라요. 이 먹는 쪽은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소비이기 때문에 가장 소비를 줄일 때 가장 뒤늦게 줄이는 게 바로 음식료라는 이 먹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이걸 전문용어로는 가격의 비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원자재라든지 원유는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갑자기 어느 순간 확 해결되는 순간에 가격이 확 빠질 거예요. 이쪽은 크게 빠지겠지만 곡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빠지긴 빠지더라도 상대적으로 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농부들 같은 경우에는 파종을 준비해야 하고 지금 씨를 뿌려야 되는데 전쟁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라는 게 한번 이 시기를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인플레이션이 우려감이 크게 완화되는 시점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곡물 가격은 크게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딱 끝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음식료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수혜 강도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금속이라든지 비철금속이랑 이 곡물 쪽은 좀 구분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이유는 결국 내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게 문제잖아요. 일단 오늘 나스닥이 어떻게 될지 지금 선물 가격은 약간 빠지고는 있지만 사실 좀 어제 단기 급등에 대한 오늘 새벽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도 있긴 하거든요. 이 미국 시장 그에 따른 우리 한국 시장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사실 어제 글로벌 증시가 상승폭이 상당히 강했는데 이거를 데드캣 바운드라고 좀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락 추세 속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상승,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해외 투자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명망이 있으신 분들도 이 데드캣 바운드에 대한 가능성을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하나도 뚜렷하게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건데, 다음 주에 FOMC 회의도 있고요. 그리고 당장 오늘 밤에 미국에서 2월 CPI가 좀 발표가 되죠. 근데 8%를 넘어서 연간 상승률이 10%도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물가 상승률이 10%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맞아요. 왜냐면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하니까 원유 가격도 많이 급등하고 연준 입장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으로 거의 모든 스텝이 꼬여버렸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당초 물가는 상반기를 피크로 해가지고 하반기에 좀 내려온다는 가정을 좀 연준에서 하고 있었을 텐데 실제로 일부 중고차 가격이라든지 병목 현상들이 좀 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가 피크라고 좀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상치 않은 전쟁이 터져버렸고, 유가 원자재 가격들은 급등하는, 거의 날아다니는 거 있으니까, 연준은 애당초에 성장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금리를 인상시켜서 경제를 연착륙시키려고 했을 텐데, 거의 아픈 부위만 살짝 돌려내고 거기다 약을 바르려고 했을 텐데, 지금은 거의 칼을 좀 크게 들여야 되는 입장을 좀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상황 때문에 어려우니 글로벌 경제가 연준이 우리 0.5까지 1% 얘기 나오는 적도 있었고 0.25 좀 낮추지 않을까. 그런데 상황이 워낙 심각하니 원래대로 0.5가 됐든 그 이상이 됐든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지금 시장의 가능성을 본다라고 하면 25bp가 인상될 가능성이 거의 대다수예요. 50bp가 인상될 가능성은 5%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사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연준이 25pp 인상이 아닌 50pp 인상을 하고 거기에 QT까지 좀 같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왜 그러냐면 이거 3월에도 물가가 안정화되기는 글렀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을 봤을 때. 그러면 뭐 4월은 안정화가 될까요? 안 돼요. 5월, 6월도 힘들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 FOMC에서 25bp가 인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은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야 그러면 5월 달에는 50bp가 인상이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좀 하게 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늦으면 늦을수록 오히려 후폭풍이 더 거셀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미 작년 하반기에 연준에서는 타이밍이 한번 놓쳤거든요. 금리 인상을 하거나 이렇게 매파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타이밍을 한번 놓쳤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의 소비 여력이 아직은 버티고 있습니다. 소비 여력이 버티고 경제 성장률이 나오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매를 좀 들어서 채찍질을 하는 게 오히려 미국 경제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는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하반기에 갔을 때는 정말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 커져서 오히려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성장률을 깎아먹는 구간,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연준은 오히려 금리 인상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난처한 처지에 좀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사실 뭐 50bp라든지 QT를 시작을 하면서 좀 더 긴 매파적인 정책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은 좀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이틀 좀 빠질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때부터 인플레이션을 확 꺾여 내려올 수가 있고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더욱더 그러니까 몸에 좋은 약이 쓰다라고 하잖아요. 그 효과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50bp 인상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뭐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의외로 그게 경제 혹은 금융시장에 더 좋은 일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게 현재 보면은 불안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워낙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금리 인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이 물가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걸로 실패하게 되면 그 다음 바로바로 또 이어서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첫 스텝을 가져갈 때 오히려 충격을 줘야. 예, 충격을 줘서 좀 인플레이션을 잡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지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시장에는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하여튼 뭐 오히려 0.25를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좋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더 망가뜨리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 다음은 뭐 5월달, 6월달은 뭐 또 50bp 할 거야, 뭐 100bp 할 거야,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자, 그럼 이런 시점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단기 반등이 있을 때 매도를 혹은 비중을 줄여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들고 버텨야 될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매도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뭐 여러 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를 통해서 만약에 주가 지수가 빠진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분명히 노릴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적인 매력이 많이 커졌다는 부분이 가장 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보다 이제 뭐 오늘 첫 반등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하세요 이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제가 생각하는 가격 폭까지 그러니까 한 2,850에서 한 2,900까지 내려왔을 때 근데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원자재 가격들이 안정화되는 모습이 안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겠죠. 2,850? 네. 예. 그렇지만 원자재 가격들이 뭐 어제를 기점으로 하향 안정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주의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원자재예요. 원자재 가격들이 어떻게 안정화 될 거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장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매일 이렇게 전문가분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지만 참 오리무중이에요. 또 왜냐하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또 시장이 반응을 할지 또 어떤 뉴스가 또 갑자기 튀어나올지 하여튼 이럴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매도하겠다 혹은 비중을 줄이겠다 늘리겠다 기준을 좀 가지고 있으신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이제까지 유한타증권 반포 PIB센터 한상혁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곧 이어서 리딩투자증권 유성만 연구원과 함께 메타버스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2부에 모신 분은 리딩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이시죠. 유성만 연구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유성만입니다. 네. 이번에 또 메타버스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예. 요즘 메타버스, 사실 좀 요즘 메타버스 얘기하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작년에는 아주 핫한 주도주였는데 예. 이번에 다들 투자하셨던 분들이 물린 분들이 많고 예. 많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예. 요즘 되게 불안정한 예. 그 지나간 주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일단 메타버스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한번 우리가 모르고 있던 예.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죠. 예. 일단 메타버스 일부 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테마주로서 생명력이 끝난 그냥 하나의 테마주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일단 메타버스가 작년에는요. 일단 메타버스 초기 열풍이 불려면서 일단 메타버스와 조금이라도 엮이면 주가가 급등을 하다가 그러다 이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이제 좀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그 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뭐 다른 대외적인 불안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주가가 좀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라는 건 앞으로 이제 10년, 20년을 이끌어갈 미래의 이런 메가 트렌드입니다. 따라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테마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어젯밤에 이제 그 대선이하고 또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새로운 정부도요, 이제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라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적이고 청년 고용, 거기에다가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그 국내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거를 선진국으로 올려놓는 가장 이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또 새로운 정부 차원에서의 메타버스 관련된 또 새로운 정책이나 수혜가 있을 거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이제부터 시작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미국의 그 페이스북 메타로 상호를 바꿨죠, 회사명을. 근데 이번에 큰 적자를 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메타버스에 그 투자를 했는데 예. 아직도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준 거는 없다.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이게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보다 좀 큰 규모의 이제 금액이 들어가지만 또 동시에 또 어느 정도 좀 구축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좀 이게 간혹 가다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거 단기 테마로 접근하시고 아니 그만큼 했으면 이 정도는 빨리 뭔가 나와야 되는지 하는데 그게 아니고 좀 더 긴 호흡에서 그만큼 또 이 메타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사명도 메타로 바꾸고 엄청난 금액의 R&D 비용을 투자했다는 거는 그만큼 더 이제 큰 그림을 그린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너무 좀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래서요 저는 너무나 이렇게 다 갖춘 완성된 미래까지는 분명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수혜를 받는 이런 특정 섹터나 그리고 기업들에 대해서 선별해서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좀 현명하고 현실적인 투자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좀 괜찮게 비전을 가지고 볼 만한 한국 기업이 있을까? 일단 퀘스천을 먼저 시작을 예. 하고요. 왜냐하면, 진정한 메타버스 주식은 뭐 로블록스라든가 예. 유니티 소프트웨어 예. 이쪽 말고는 사실 없는 거 아니냐. 한국은.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전체 사업 부분에서도 약간 예. 뭐 차지한다든가 매출 비중이 예. 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조차도 처음 메타버스를 했을 때는 이 메타버스라는 거 결국에는 미국에 있는 우리가 다 아는 상위의 대기업들만 결국에는 그 수혜를 가져가는 게 아닌가. 그렇죠. 또 그리고 저랑 할 때 수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그거는 저와 비슷한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요, 다른 산업들 IT가 됐건 바이오가 됐건 물론 미국에 있는 수많은 그 상위의 기업들도 있지만 또 그거 말고도 충분히 수혜를 입고 이익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도요. 메타버스 관련돼서 다양한 방면에서 수혜를 입는 기업들이 아주 많습니다. 단지 그게 아직 시장에서 막상 메타버스 하면요. 그냥 막연하게 인류의 미래야. 새로운 꿈이야, 새로운 세상이야 이렇게만 그동안 했었지 정작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된 수혜가 어느 산업이고 어느 기업인지 대해서는 시장에서 리서치가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측면에서 좀 더 이렇게 해서 오늘 좀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 이제 그런 일각의 부정적인 시각, 예. 과연 우리 한국에 생존할 만한, 예. 성장할 만한 메타버스주가 뭐가 있을까? 예. 일단 그동안 핫하게 떠올랐던 거는 이제 게임주였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요, 이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트래픽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을요,
이 메타버스 안에 그 세계로 끌어들이고 동시에 그 안에서 가장 오랫도록 머물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일종의 원천 IP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 게임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이제 위메이드를 비롯해서 게임주들이 좋았는데요. 물론 좀 이제 그 후에 좀 조정을 받았지만 얼마 전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게임 회사를 엄청난 금액에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수많은 굴지의 기업들이 너도나도 게임 회사 원천 IP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좀 우리나라 분들이 좀 이렇게 작년에 단기적인 주가 급등 때문에 이제 단기적인 좀 빠른 기대 대비 그 성과가 좀 더디게 나왔기 때문에 좀 실망한 게 있을 뿐이지 이게 분명 게임 관련된 건요. 앞으로도 관련된 게임의 원천 IP가 너무나 강하고 그에 따른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그 안에 오래 머무를 수 있다면 게임은 분명히 이 메타버스 산업 내에서 가장 수혜가 큰 원천 IP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미국에서조차도 뭐 로블록스라든가 이런 뭐 금리 인상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긴 하겠지만 예. 어쨌든 성장주들 그 예. 중에서도 메타버스 관련주들 예. 지금 엄청나게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예.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거는 그 가격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예. 비싸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 아직은 많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작년 말, 올해 초, 특히 올해 초에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이게 그 성장주 같은 게 금리가 좀 낮을 땐 모르겠지만 금리 인상 시기에는 별거 아니지 않냐. 올해 좀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이제 고평가, 비싼 가격 때문에 투자 매력이 떨어지나 그러는데 전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한 성장주면은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메타버스는요, 단순한 성장주 이전에 앞으로 미래의 시대를 바꾼 미래 트렌드,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요. 성장주의 그 범위를 벗어나는 개념에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최근에 보면은 물론 금리 인상도 있지만 각종 막 전 세계 원자재 가격이 급등 및 수급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런 시기에는 이런 메타버스, 이런 성장주들이 뭐 원자재 급등에 따른 우려도 없고 또 뭐 원자재 수급에 대한 차질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메타버스 관련된 주들은요, 오히려 좀 그동안에 요 한 두세 달의 조정이 오히려 건전한 조정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정작 이 메타버스 관련된 주를 정말 집중적으로 스터디하시고 투자에 임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도 사실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예. 근데 핵심이 어떤 게 될까요? 사실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의견이 맞습니다. 있는데 예. 플랫폼을 갖는다라는 거는 진짜 엄청나게 힘든 일이잖아요. 돈도 예, 맞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들고. 예. 한국에서 그런 시도를 하는 기업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꼭 이게 메타버스 이전에도 모든 산업에서 이 플랫폼의 헤게모니를 가진 기업들이 결국에는 최후의 승자가 됐는데 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냥 소위 말하는 끝판왕이랄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글로벌 플랫폼은 아까 말씀해 주신 이제 메타, 페이스북이나 뭐 로블록스 이런 게 있지만 국내 기업들로 충분히 이 플랫폼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최근에 그 집필한 책에서도 제가 일단 소개를 해놨는데,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국내 대기업 인터넷 회사들, 네이버, 카카오, 일단 이런 쪽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크버스라는 현실과 가상세계를 아우르는 플랫폼 을 구축하고 있고요. 카카오는 이제 카카오 밑에 뭐 카카오 게임즈나 그라운드 엑스와 같은 다양한 블록체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인 측면에서 일단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프랜드라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당장은 마이스 이런 뭐 회의나 이런 거 위주인데 어저께 보시면은 모 방송사의 이 선거 개표 방송도 SK텔레콤의 이프랜드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디예요? 그게 공중파 아닌데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하셔도 KBS입니다. KBS. 예, 그래서 KBS를 안 봐가지고. 예, 그래서 어제 KBS 보신 분들은 오늘 아침에 어제 내가 KBS 통해서 선거 개표 프로그램 봤는데 네가 말한 그 이프랜드 통해서 하더라 뭐 이런 것도 보셨고 그리고 또 그리고 에이트원이라 그래서요. 거기는 모임이라는 또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다 아는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이런 굴지의 대기업들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외에 이런 에이트원과 같은 이런 중소업체들도 나름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비상장 업체들 가보면요. 또 제법
나름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 그 외 다른 기업들도 메타버스 플랫폼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더 투자하시는데 용이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플랫폼 예. 관련된 그 브랜드들이 보기가 좀 낯설거든요. 우리가 예. 그냥 이제까지 하면 게임과 관련해서 뭐 위버스라든가 예. 그 다음에 네이버가 투자한 그 제페토, 예, 제페토, 예. 이 정도가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뭔가 좀 게임이라든가 엔터 같은 어떤 특화된 예, 특화된 어떤 부분입니다. 플랫폼이라면 지금 예. 말씀하신 거는 전체를 아우르는 그냥 토탈 플랫폼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까 말씀하신 위버스나 이제 제페토 이런 거는 특정 분야지만 일단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린 플랫폼은 당장은 마이스, 그러니까 뭐 회의나 뭐 이런 뭐 컨퍼런스 뭐 이런 쪽 위주로 일단 왜냐하면 당장에 일단 그런 쪽에서 이게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된 가상현실에 대한 미팅 공간에 대한 수요가 있지만 그게 점점 확장이 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상세계와 전체와 현실을 아우르는 그런 이런 통합되는 플랫폼화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좀 체감하기에는 조금 이른 면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와 관련된 게 우리 눈에 점점 보이게 될 것입니다. 네. 근데 사실 그 가운데서 누가 승자가 될지 누가 망할지 예. 이건 아직 모르죠. 예, 그건 지켜봐야 왜냐하면 지금 됩니다. 메타 같은 경우도 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예. 뭐 그러니까 결과가 좀 아직은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일단 플랫폼을 제외하고요. 그건 예. 엄청나게 아직은 뭐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예. 그 외에 우리가 투자의 포인트로 삼아 볼 만한 분야는 어디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일단 메타버스 관련된 분야를 좀 나눠드리면요. 말씀하신 플랫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천 IP를 가지고 있는 이 원천 IP에도 좀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임, 엔터, 미디어, 웹툰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메타버스 관련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각각의 그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기업들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일단요, 제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게임 회사는요, 작년에 한창 했던 위메이드 비롯해서요, 카카오 게임즈가 있습니다. 예, 카카오 게임즈는 카카오 그룹의 이런 계열사 회사인데요. 일단 카카오 게임즈는요, 작년에 오딘이라는 그 게임을 런칭을 했는데 그게 국내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요, 대만을 시작으로 해서 글로벌 IP화 지금 이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딘이 글로벌에서 흔히 말하는 흥행 대박이 날 경우에는요, 정말 이 오딘이라는 막강한 원천 IP를 가지고 작년에 위메이드가 했던 것 같이 그 이상의 비즈니스가 있고 또 카카오 게임즈는요, 그와 연동된 가상자산 코인이 있습니다. 보라 코인인데요. 아마 주요 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딘 원천 IP와 그리고 보라 코인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요, 올해부터는 신작 게임을요 엄청 많이 출시합니다. 올해도 한 최소 10개 이상의 게임을 출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딘이란 강력한 원천 IP에 10개 이상의 신작 게임 그리고 보라 코인 거기에 이 카카오 그룹이 이 만드는 이런 전체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내에서 이 카카오 게임즈를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예, 그다음 또 계속 말씀하시죠. 엔터 같은 경우는요, 하이브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아는 빅히트 엔터죠. 이제 카카오 그 하이브에는요, 이 가수들이 엄청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다 아시는 방탄소년단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세븐틴이라는 차세대 BTS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이제 엔하이픈 그리고 TXT 이렇게 있는데 일단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되게 좀 이렇게 엔터가 이 오프라인 활동을 못 하다가 오늘부터 이 방탄소년단이 국내에서 오프라인 공연을 재개합니다. 예. 잠실에서 오늘부터 15,000명 규모로 하고 그게 끝나면 미국 라스베가스로 넘어가서 하는데요. 일단 이게 BTS를 비롯한 강력한 아티스트 원천 IP 거기에 위버스라는 이런 또 그 강력한 엔터 플랫폼 이렇기 때문에 일단 엔터에 있어서는 좀 하이브를 지켜보셨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엔터에서는 하이브, 예. 게임에서는 카카오 게임즈. 예, 예. 근데 그 위메이드가 이제 작년에 그런 처음으로 그 P2P, 예. P2E라고 하죠. 예, P2E. 예. P2E 게임을 통해서 이제 뭔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뭐 10배 이상 예. 급등했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실적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P2E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예. 코인하고 연계한 예. 카카오 게임즈는 위메이드와 뭐가 다를까? 예.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위메이드는요 정말 잘했던 게 이 P2E란 이 생태계를 처음으로 제시하고 그거를 또 그 미르4라는 게임이 글로벌화돼서 글로벌 원천 IP가 돼서 다 좋아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그거를 수익화하고 여러 과정에서 좀 시행착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는 관계인데 이제 시장의 기대나 그리고 주가는 너무나 그걸 선반영을 미리 해버린 거죠. 예. 그런데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좀 시장에서 이제 위메이드의 그런 좀 시행착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그 반면교사 거울 삼아서 좀 더 안정적인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제가 왜 하냐면 어제 이제 새로운 이제 차기 대선 후보가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5월 달부터 새로운 정부가 되면은 현재 지금 국내에서 P2E는요. 법적으로 지금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죠. 아마 이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 이런 P2E 관련된 규제나 이런 것도 많이 좀 완화가 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정책적으로 언급한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번에 당선되신 그 윤석열 후보께서도 좀 P2E 관련돼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왔고 이제 인수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면은요. 특히 또 이번에 같이 이제 런닝메이트가 안철수 후보이셨는데 안철수 후보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국내의 대표적인 IT 전문가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해도나 이쪽에 대해서는 진짜 글로벌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좀 안철수 후보 위주로 해서 좀 이렇게 이렇게 새롭게 구성되는 정부는 이 메타버스와 P2E 이런 쪽에서는요, 좀 더 기존 대비 좀 더 한 단계 완화된 그러한 좀 정책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카카오 게임즈 더불어서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좀 더 수혜가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런 측면에서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인 거죠, 아직은. 예, 기대감입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요 질문을 드릴게요. 아직도 메타버스 관련해서 예. 대장은 위메이드다. 예. 혹은 뭐 그 뭐죠? 그 무슨 홀딩스죠? 컴투스. 예. 컴투스 홀딩스. 예. 이 여기가 이제 사실 작년에 주도주였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지금 많이 조정이 됐어요. 예. 지금 이거를 산다면 이걸 사야지 예. 카카오 게임즈를 살 이유가 있을까라고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어떻게 말하시겠어요? 예.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1번, 게임주 작년에는 좋았는데 올해도 또 갈까? 그러면 그 게임주 안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카카오 게임즈나 뭐 다른 거였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보실 때요. 이 메타버스 이전에 우리나라 주식의 가장 큰 트렌드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약바이오가 10년 이상 갔는데요. 이 제약바이오란 그 큰 트렌드는 계속 됐는데 그 안에서 주도주는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어쩔 때는 뭐 항암제 되고 어쩔 때는 뭐가 되고 뭐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코로나 관련된 그런 게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메타버스란 큰 테마 안에서도 주도 섹터나 주도주는 분명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작년에는 이제 메타버스 원년이라서 처음으로 게임주, 그 중에서도 위메이드, 나중에 컴투솔딩스 이렇게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대선 결과가 나오면서요. 실은 오늘부터 네이버 주가를 좀 보셔야 돼요. 네이버 주가. 예, 왜냐하면 네이버가 이제 그동안 좀 각종 규제 때문에 많이 주가가 눌려왔었는데 이제 또 이게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서 네이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이제 네이버가 좀 각종 좀 그동안 어려웠던 규제에 벗어나면서 이제 네이버의 기본 비즈니스에다가 새로운 또 이제 메타버스 관련 비즈니스의 기대감 때문에 오늘 보면 제가 지금 방송 중이지만 방송하기 전에는 한 9%에서 10%까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이제 인터넷주들을 일단 봐야 되고, 근데 게임주는요, 일단 결론 다시 돌아가서 게임주는요, 작년에도 좋았지만 메타버스에서 게임은 버릴 수가 없는 원천 IP입니다. 예, 게임주 무조건 갑니다.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 중에서 카카오 게임즈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보셔야 되고, 뭐 위메이드 컴솔딩 분에서 그거 비롯해서 다르게 또 이제 새롭게 이제 그 P2E나 다른 원천 IP를 준비하는 게임 회사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주에 대해서는 메타버스가 되는 한 지속적인 관심과, 물론 그 안에서 종목에 좀 변화는 있겠지만 아직도 게임주는 갈 길이
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 가운데서 현재 게임주의 대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는 카카오 게임즈. 예,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은 위메이드가 엄청난 주가가 있었지만 올해는 특히 카카오 게임즈를 좀 더 보셔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메타버스 관련해서 지금 이제 엔터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예. 지금 우리 게임주 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 사실 이제 메타버스 우리가 뭐 워낙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추가적으로 뭔가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 분야가 있을까? 예. 이런 고민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플랫폼 말씀드렸고 원천 IP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메타버스 관련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 하면은 메타버스라는 걸 막연하게 알겠는데 또 메타버스에 적용되는 기술이 다른 거거든요. 우리 특히 IT 기업들 보면은 이제 IT의 기술이 발전하고 흐름이 될수록 새로운 기술 관련된 업체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그만큼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메타버스 관련된 핵심적인 기술과 그에 받는 수혜 종목은 어딘가 있는데 저는 일단 바이브 컴퍼니라는 종목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요? 이 메타버스 관련된 것 중에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새로운 게 뭐냐면 디지털 트윈입니다. 예, 디지털과 트윈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디지털의 쌍둥이 트윈인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신도시를 짓지 않습니까? 뭐 서울 근교에 어디 뭐 경기도에 짓으면은 실제 신도시를 짓기 전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요. 우리가 지으려는 도시와 똑같은 거를 가상으로 구현합니다. 디지털로. 그러면 그걸 구현해서 그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상황들, 예를 들면 뭐 홍수, 화재, 뭐 교통체증, 태풍, 정전 이런 거를 다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일종의 뭐 군대에서 있을 때 워게임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 가상 디지털 세계에서 시뮬레이션 돌린 최적의 결과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똑같이 짓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해서 트윈, 가상과 현실을 접목시키는 이 기술이 이제 메타버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뭐 지금 쇼핑몰을 만들 때도 메타버스에서 현실과 똑같은 쇼핑몰을 만들고 또 현실과 연동시키고 근데 이러한 디지털 트윈에 있어서 가장 기술력이 앞서 나가고 또 검증된 기업 중에 하나가 이 바이브 컴퍼니입니다. 예, 이게 원래는요 처음엔 다음 소프트로 시작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2대 주주가 카카오입니다. 예, 그래서 요건 앞으로도 이제 카카오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은 또 나름의 또 수혜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다음 소프트 하니까 기억이 나는데 아주 오래전에 뭐 이렇게 홈페이지, 웹사이트 이런 거 그 제작하고 서비스하고 했던 그러니까 거의 뭐 업력이 한 20년 되는데 예전에는 말 그대로 다음의 계열사니까 그런 걸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20년 넘게 축적된 그런 각종 데이터 그리고 기술 처리 능력 이런 게 더해지면서 또 이제 메타버스 시대에 디지털 트윈이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이쪽 업계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이브 컴퍼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지금 상장이 돼 있는 거죠?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좋은 거는 알겠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산다고 했을 때 사도 괜찮은 가격이냐? 왜냐면 우리 위메이드에서 이미 경험해봤잖아요. 비싸게 사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작년 한 10월, 11월 정도면은 함부로 말씀 못 드리는데 더들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1월, 2월 조정 받을 만큼 받았지 않습니까? 더 주식의 경험 보시면요. 조정을 많이 받고 시장에 관심이 뜸해질 때쯤이 제일 부담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지금 3월, 오늘이 한 3월 한 10일이죠. 예. 이미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작년에 좀 단기 급등해서 조정을 받을 만큼 충분히 받았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또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고 또 새로운 정권의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새로운 정책의 또 기대감, 규제 완화가 기대되는 시점에서 지금이야말로 정말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투자하신다면 그 우리 매도 시점,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요? 트레이딩도 있고 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 중장기 투자도 기간이 보통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 언제 팔 것이냐를 많은 분들이 고민하다 보니까. 그럼요. 근데 전 그런데요, 이게 단순한 테마면요, 저는 단기 트레이딩이라고 하고 싶은데 이 메타버스는 메가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단기 트레이딩과 중장기 투자 전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이 뭐 단기 트레이딩이면 이런 종목 위주로 해야겠지만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종목 선정이 힘드신 분들한테는요, 힌트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ETF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쓴 책에도 보면은 종목에 대한 설명도 있지만 이제 종목 선정이나 또 종목이라는 게 스터디를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매수 타이밍이나 좀 그런 것 때문에 맞히기 힘든 분들은요, 메타버스 관련된 ETF 투자 좀 그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국내 기업 언급을 좀 몇 개 예. 해주셨고요. 대표적인 기업, 예.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 예.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글로벌리 인정받고 있는 거는 이제 유니티하고 로블록스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도 많이 빠졌는데 예. 이 두 회사에 대한 관점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서학개미 분들도 참 많이 있는데 네. 지금 물려가지고 예, 고민이 그렇죠, 그렇죠. 많거든요. 예. 저는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테슬라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 처음에는 엄청 기대를 모았다가 또 한동안은 이거는 말도 안 돼. 심지어 안 좋게 보시는 분은 이거 사기야. 어떻게 전기차가 내연차를 하겠어? 충전은 어떻게? 그런데 지금 보세요. 보시면 그때라도 오히려 조정받았을 때 테슬라를 살 걸. 진짜 서학개미 투자하시고 로블록스나 말씀하신 유니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메타에 대해서 나는 그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분명 중장기적인 비전이 있다는 분들은요, 오히려 조정받았을 때가 오히려 그냥 분할 매수, 비중 늘리기 제일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 사도 된다. 예. 살만한 때다. 예. 그리고 그러다 나중에 다시 또 핫해져서 주가가 올라가고 남들이 다 그럴 때가 또 그때 좀 더 비중을 한번 살짝 줄이시고, 전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를 보시면요,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앞으로 미래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메타버스 주식들 가운데에서 예. 가장 우리가 탑픽으로 볼만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참 어려운 얘기지만 너무 힘듭니다. 우리 너무 힘들어요. 유성만 예. 위원님, 연구원님 역시. 예. 입장에서 마음이 가는 하나를 꼽는다면 역시 대표님께서 마지막에 가장 힘든 질문을 알려주시니 제가 지금 이제 방송 거의 다 잘했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요, 이게 제가 뭐 평소에 쓰는 레포트나 얼마 전에 쓴 책에도 보면 정말 제가 제가 직접 탐방을 가서요, 다 미팅하고 분석해서 좋은 종목들만 제가 올려놨는데, 일단 이거는 방송이니까 지금 당장이 좀 중요하겠죠? 그렇죠. 전 그럼요, 지금 당장 이 2022년 3월 10일 이 시기에서는요, 제일 부담 없게 살 수 있는 업종은요, 이 메타버스 관련된 것 중에 원천 IP의 엔터입니다. 엔터예요, 엔터. 왜냐면은 엔터는요, 아까 말씀드린 메타버스 그리고 원천 IP의 NFT도 있고, 특히 이제 엔터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2, 3년 동안 오프라인 활동, 이제 콘서트나 이런 팬미팅을 못 했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BTS 공연을 시발점으로 한 1분기 지나고 2분기만 되면은 5만 명, 7만 명 되는 걸 관중을 꽉 채우고 일본도 갈 수 있고, 특히나 사드 사태 이후로 중국이 막혔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도 거의 풀린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다시 열리기 때문에 특히 엔터 같은 게 올해요, 숫자가 엄청 좋아집니다. 실적이. 그래서 일단 당장 좋은 건 엔터고, 그 중에서 딱 일단 두 종목 집으면요,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 그리고 JYP 엔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JYP 엔터가요, 엔터뿐만 아니라 모든 코스닥 업종 중에서요, 이 재무제표나 실적이 제일 깨끗하고 성실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이 장기 플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요, 정말 모범생처럼 너무나 잘 지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장세 보면은 대의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뭐 우크라이나에 많은데, 이렇게 특히나 또 실적 한번 또 어닝 쇼크 나오면은 주가가 언제 그랬듯이 완전 엄청난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JYP 엔터 일단 지금 당장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JYP 엔터도 엔터주로서가 아니라 메타버스 주로서 추천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거기도 이제 트와이스 비롯한 원천 IP도 있고요. 또 그 작년이죠. 우리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인 두나무와 JYP 지분을 수합했습니다. 네. 이미 NFT에 대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JYP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하이브 같은 경우는 위버스라는 그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요. 있기 때문에 좋다, 이걸 워낙 많이 들었는데 JYP 엔터는 메타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러면 JYP가요, SM 엔터와 같이
또 DOU라는 이런 또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DOU가 거기 포함.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DOU가 SM 엔터 쪽에서 만든 건데 상장하기 전에 JYP 엔터도 거기에 지분을 이렇게 실으면서 지금 SM 엔터와 JYP가 공동으로 DOU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JYP 엔터는 SM 엔터와 함께 연합해서 또 DOU라는 플랫폼으로 중장기적인 메타버스화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 메타버스 관련주는 예.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중장기. 예. 중장기라고 하면 우리 보통 몇 년 정도 아우. 봐야 돼요? 그게 참 투자자분마다 다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쉽게 그냥 장기 투자하면 된다는데 예. 어떤 분은 그 1년으로 생각하시는 예, 분도 맞습니다. 있고 예. 어떤 분은 3년, 5년, 10년 예, 틀리단 맞습니다. 말이죠. 예. 근데 저는 메타버스는요, 아까 말씀드린 시대를 바꾸는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3년, 5년, 10년, 저는 그 어떤 기간을 두더라도 전혀 걱정 없는, 예. 계속해서 성장할. 예, 맞습니다. 길면 길수록 좋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메타버스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주고는 있으나 작년에 정말 핫했던 섹터죠.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 마인드를 가져야 될지 또 투자할 만한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까지 리딩투자증권 수석연구원 유성만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어제 잠 별로 못 주무신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아마 피곤하셨을 수도 있고요. 뭐 틈틈이 또 쉬시는 분도 있으셨을 텐데 결과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됐든 하여튼 앞으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어떤 환경,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비전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두 분 다 여야 후보 모두 좀 부족한 거 아니었냐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의견에 발맞춰서 당선자도 그렇고 또 당선되지 못하신 분들 서로 이렇게 뭔가 협력을 해서 네, 좀 더 좋은 투자 환경이 만들어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12시 장중 라이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김종수 저자님 2021년도에 네네. 13억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머니톡에서 8.15 캠퍼스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까지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너무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으로 실전에 들어가서 돈을 잃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분들,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금까지는 돈을 잃었더라도 앞으로는 자신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세우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8.15 캠퍼스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맞는 투자법과 관련해서 단기 매매 혹은 초단타, 장기 투자 혹은 스윙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그 자금의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서 가장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 방식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다양한 투자법들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나에게 맞는 투자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이 아닌 실제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내신 분들, 자신만의 어떤 기법 혹은 투자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방식은 장기 투자일 수도 있고 스윙일 수도 있고 단기 매매일 수도 있는데요. 각 분야에 정말 특화된 어떤 실적을 가지신 찐 투자자, 찐 고수라고 볼 수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특히 한국 주식시장의 데이터들을 훤히 알고 있는 거시적 관점으로도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도 8.15 캠퍼스와 함께합니다. 이번 8.15 캠퍼스에서 첫 번째로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은 2021년
시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그 시장에서도 매달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신 13억 이상의 수익을 낸 찐 고수시죠. 단기 매매로 그러한 수익을 내신 분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자신만의 원칙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기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분의 교육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현재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손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신만의 단기 매매 투자 원칙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 우리 김정수 저자님 인기가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네. 댓글 보니까 깡통 형님으로 불리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인기 체감하고 있으신가요? 아, 예. 저도 뭐 댓글도 보고 전화도 여러 번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제 책을 그 10번 이상 읽었고 유튜브를 뭐 몇 번씩 보셨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무려 그 200만 횟수가 넘어갔고 오늘자로 보니까 230만 횟수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 뭐 이러신 분까지 계셔가지고 예,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고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네. 이번에 교육 과정을 만드시죠? 네네. 가지고 계신 그 투자의 노하우를 네. 정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네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네네.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아, 이게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지금 워런 버핏도 90살이 넘으셔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식 투자는 마우스만 클릭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젊은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최소한 뭐 3, 40년 이상, 50년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가도록 그렇게 책을 썼고 또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이제 나와서 했는데 그것만으로 조금 부족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수하시면은 누구나 1시간 안에 좋은 종목을 고를 수가 있고 또 나만의 필살기를 갖추어가지고 평생 그 낚시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깡통을 무려 12번이나 쳤지만 13번째 성공하고 14년대 무려 13억 이상의 돈을 번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도 저를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분들에게 꼭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르쳐 주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그럼 물론 이제 제가 하루에 200개 종목을 12분의 1차로 이렇게 고를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성실하게 잘 이수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 또 단기 투자 혹은 네. 단타를 통해서 돈을 벌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김종수 저자님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네네. 수익을 내신 거잖아요. 네네, 13억을 그렇습니다. 보신 건데 네네. 그 단기 매매의 그 기간, 그러니까 네.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언제 파시는지 네네. 제가 이제 주로 장대 양봉이 형성된 그 세력이 돈을 넣은 그런 종목을 위주로 특히 또 그 턴어라운드 된 그런 주식만 사서 그 이익이 한 플러스 10% 정도 나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누적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 네네. 프로그램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네네. 한국 시장에 특화된 단기 매매 네네. 트레이딩 방식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이제 그런 경우가 맞지 않았었고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그 또 한국 주식 시장 상황상 단기 매매가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단기 매매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단기 매매 투자에 적합하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의 90% 이상은 단기 매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그 성격이 그 빨리빨리 문화,
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단기 매매는 비교적 단타나 초단타보다는 느리지만 며칠만 해도 승부를 볼 수가 있고 평균 보유 기간이 장이 좋을 때는 뭐 1개월에서 2개월밖에 안 되고 또 뭐 장이 이렇게 요새 같이 안 좋을 때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잡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성향하고 딱 맞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단기 매매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에게 네네.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건가요? 그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종목 1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5만 건 이상을 거래하면서 제가 물렸던 거를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그 12가지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또 반드시 사야지 될 종목 유형도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이 24가지가 있는데 이 24가지가 제 책에는 아쉽게도 한 가지 종목밖에 그 예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종목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결과는 어땠는지를 차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제 책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그 200개 종목을 한 개에서 5개 정도 좋은 종목으로 추리는 과정을 거의 축약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반 분들이 책만 보고 쫓아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200개 종목을 일일이 하면서 이 종목은 왜 선택이 되고 이 종목은 왜 선택이 안 됐는지 그런 거 원인과 그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몇 번씩 보시다 보면은 스스로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VOD 네. 강의만 보고 배운다는 게 쉽지 않다. 하다 네네. 보면은 생각과는 다른 네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상만 보면서 과연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네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라이브 방송으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직접 소통을 하면서 궁금증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을 마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 캠퍼스를 통해서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종목 선정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내 특급 비밀인데. 내가 이 공개 방송이라 갖고 수익률을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데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도 그래서 내가 뭐 한 20% 30% 이상 그렇다는데 사실 내가 며칠 전에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 수익률을 따져 보니까 한 70% 이상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는 사실 수익률이 100% 이상이었어.